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요, 우리 헌법에도 29조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헌법에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물에 대해서는 헌법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는요,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은 뭡니까? 도로, 하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도로는 여러분 인공이지만 하천은 자연물이죠. 자연물도 포함됩니다. 근데 국가배상법 2조에 대응되는 게 민법 750조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756조고요. 5조에 대응되는 게 민법 제758조거든요. 민법 제758조 보면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 때문에 누군가가 다치면 책임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 벽이 떨어지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런 뜻이 민법 758조인데 그게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 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작물은 뭡니까? 공작, 인공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까지 포함하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개념이 더 넓다는 게 2번이 됩니다. 그리고는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영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영조물은 여러분 뭐냐 하면 경영하다는 요소와 조물, 만들어진 물건이라 그래서 인적, 물적 요소가 서로 결합을 해야 의미를 가지는 걸 영조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도소, 교도관이 있어야 되죠. 병원, 의사가 있어야 되죠. 학교, 교사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걸 영조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도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깔아놓기만 하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공물이라 그래요. 물건 중에서 공적인 영역의 물건, 공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국가배상법 제5조는요. 조문은 영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영조물뿐만 아니라 도로도 포함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상의 공물을 의미한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개념이 됩니다. 3번이 그 뜻이 되고요. 4번은 여러분 워낙 많이 나온 거 있죠. 그죠? 워낙 많이 나온 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임차를 해가지고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뭐 행정법 연구소 그래서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요. 뭐 빌려준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제가 계속 그냥 거기 머물고 있다가 간판이 떨어졌다. 제가 책임져야죠. 그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이때 관리 개념, 관리하고 있을 때 관리하고 있는 물건에서 피해가 생기면 배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법적인 권한에 근거한 관리뿐만 아니라 뭐요? 사실상 관리,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하자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물건 자체가 뭔가 완전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표현이 뭡니까?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넓혀요. 뭐냐면 예를 들면요. 공항이 무너졌다. 당연히 배상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나오는 소음 때문에 동네 주민이 힘들다. 그때도 하자로 봅니다. 하자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자란 물적 설비의 흠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거 있죠. 그죠? 바로 이용하는 상태가 국민들한테 참을 수 있는 한을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바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게 6번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 4번과 6번은요. 사실 국가배상 5조를 물을 때는 제일 많이 물었던 게 그 내용이 됩니다. 7번은요. 도로 같은 경우에서 도로가 붕괴되었다. 그러면 책임지는 게 당연한데 하천이 범람했다? 그것만으로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쓰나미 파도 15m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범람을 했는데 예를 들어 100년 빈도의 하천 최대 높이를 측정을 해요. 그랬더니 100년 빈도의 총 하천 높이가 10m다. 그러면요.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높이를 잡습니다. 그게 20% 정도를 추가해서 12m 제방을 쌓아요. 근데 12m나 되는 제방을 쌓았음에도 범람했다? 그럼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100년 동조의 최대 높이가 10m인데 5m밖에 제방 안 썼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 쓰는 표현이 뭐죠? 계획 홍수량을 넘고 있으면 제방이에요. 하천 제방이 이미 계획한 홍수를 넘고 있다는 말은 이미 12m 이상 쌓아져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방이 계획 홍수량을 충족하고 있다면 국가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게요.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을 하려면 5조에서는 영조물일 것, 하자가 있을 것, 손해가 있을 것,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이하야 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건 다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갖추었더라도 국가가 책임이 없는 경우 있죠. 또는 지자체가 책임 없는 경우 있죠. 바로 이른바 불가항력. 그럼 그때는 불가항력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것은 국가 등의 관리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8번이 되는 겁니다. 9번은요. 9번은 계획공수위를 충족하고 있으면 안전성이 있다는 거죠. 9번은요. 교통신호기를 설치했다. 그러면 지자체가 교통신호기를 설치했으면 지자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 근데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했다. 이 판례 나올 당시에 경찰은 전부 다 국가경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지금 위임을 했으면 경찰이 신호기를 조작을 하겠죠. 그럼 신호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하죠. 경찰한테 월급 주는 거는 국가죠. 그럼 어떻게? 국가는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용 부담자 책임을 지는데 다만 이 부분은요. 특이하게 어떻게 내느냐. 설치자와 비용 부담자를 구체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자체는 설치자로서 책임을 지고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원래 여러분 외국과의 관계는 무슨 주의가 원칙입니까? 상호주의가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데 특이한 게 정보공개 청구권은 어떨 때 있다고요? 외국인이라도 주소가 있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면 된다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11번은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에 관련된 주제가 되는데 이중배상금지는요. 군인, 군무원, 그 다음에는 이 예비군대원, 경찰공무원, 그죠? 군경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 그 다음에는요. 직무, 훈련과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그리고 세 번째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어떤 특색이 있다 그랬습니까?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죠.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치면 각종의 법률에서 보상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군인연금법, 경찰공무원 공제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다쳐서 보상도 받고 배상도 받으면 두움받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중배상금지라 그랬죠. 이중배상금지인데 이거는요. 거기에만 해당되면 이중배상금지에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 훈련 중에 다른 군인 때문에 다치면 원래는 2조에 따라 청구 들어가는데 이중배상금지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거기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즉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이중배상금지죠. 그죠? 이중배상금지인데 근데 이중배상금지에 관해서는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세 번째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아, 세 가지 요건에 들렸습니까? 어쨌든 이게 충족이 되면 그러면 이중배상이 금지되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군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배상을 청구하면 두 번 받는 거라 그랬죠. 그게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해서는요. 군인이라면 다른 군인 때문에 내가 훈련 중에 다쳐도 원래대로라면 배상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이중배상금지 때문에 배상 청구가 안 돼요. 즉 2조 관련해도 배상 청구 안 됩니다. 근데 군인이요. 훈련소에서 자는 중에 훈련소 부대가 막사가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군인이 다쳤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5조 따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됩니다. 보상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나오는 11번이죠.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 이 네 사람들은요. 되게 우리 판례가 엄격하게 요건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뭐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 이 사람들은 총 들고 근무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은 군인 아니다. 따라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군 입대 후에 교도소 경비로 차출이 돼요. 그러면 군인대 입대했으니까 군인 신분을 취득했다가 교도소 경비로 차출되는 순간 군인 신분을 잃고 교도소 경비의 신분을 취득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도소 경비는 없잖아요. 배상 청구 됩니다. 그러나 전투경찰 순경은요. 군대 입다가 전투경찰 순경으로 차출되면 군인 신분을 잃고
경찰이 신문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역시 여전히 배상 청구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죠. 15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번부터. 네, 자료 그래봐요, 여러분. 뭐 지금 A 국가 값밖에 없는데요. 원래 여러분 그 공동불법행위라는 게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갑을 폭행했습니다. A와 B가 갑을 폭행했는데 A 잘못도 50%, B 잘못도 50%, 그리고 갑은 피해액이 한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둘이 서로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가해자 중 1인한테 전액을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A가 다 지불을 하면요. A는요. 자기 잘못은 50%니까 자기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지만 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B한테 뭐 들어간다고요? 구상권 행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이죠. 그죠? 근데 거기 자료 잠깐 보시면요. A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갑은 군인입니다. 근데 갑한테 피해액이 1억 생긴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 잘못도 50%고 국가도 50%면요. 원래 군인은요. 아무한테나 다 청구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가해자 중 1인한테 청구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이 국가한테 배상 청구를 들어가면요. 국가는 당연히 뭐를 주장하겠습니까? 이중배상금지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중배상금지라는 걸 주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이요. A한테 1억 청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A는 어떻게 해요? 지금 1억 지불하고 국가에 뭐 들어갔겠습니까? 5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맞습니다. 임찬원님 완전히 갈라지는데요. 그때 우리 대법원은 뭐라 그랬느냐. 이중배상금지를 이렇게 해요. 뭔가 어떤 사고와 관련해서 국가가 보상금이 나가면 국가는 더 이상 돈 나갈 거 없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국가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을 이중배상금지로 봅니다. 국가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걸 이중배상금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A와 B 잘못 때문에 갑이라는 군인이 다쳤으면 이미 갑한테는 연금 나가거든요. 그럼 국가는 더 이상 돈 나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든 A가 구상권 행사를 들어가든 국가는 더 이상 돈 나갈 거 없다. 즉 A는 국가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은요. 대신에 대법원은 그러면 A가 덤터기 쓰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떻게 해요? 공동불법행위와의 경우와는 다르게 행정법과 관련한 군인 피해자 군인 이중배상금지와 관련해서는요. 군인인 갑은 A한테 5천만 원만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갑이 A한테 1억 청구를 하더라도 A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즉 5천만 원만 배상을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됩니다. 대법원 입장. 즉 대법원은요. 이중배상금지를 정리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줬으면 국가는 더 이상 돈 나갈 거 없다. 따라서 민간인의 구상권 행사도 부정한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 대신 A는 자신의 부담만 책임지면 된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는요. 이중배상금지는 피해자인 군인이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할 때 안 된다는 것을 이중배상금지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중배상금지는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이지 민간인이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에 아무 상관없다. 즉 그렇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번 보시면요. 대법원입니다. 그럼 이때는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만약에 넘어서 배상했더라도 국가한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대법원의 입장. 그러나 헌법재판소는요. 이중배상금지는 피해자가 배상 청구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민간인이 구상권 행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17번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되겠죠. 그리고 18번은요. 이게 우리 이제 그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는 성실원칙, 성실의무원칙.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판례상 인정되어 온 신의성실의 원칙. 그게 바로 뭡니까? 국가가요. 군사정권 시절에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을 하고 집어넣습니다.
불법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구금되고 나서 풀려나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들어가니까 국가가요 10년 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소멸시효 지났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원인 제공을 국가가 해놓고는 지가 가둬놓고는 이제 와서 배상 청구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권은요 공무원일 것, 직무집행일 것, 고의과실일 것, 위법할 것, 손해가 발생할 것, 상당인과응에 있을 것 요 요건만 충족되면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든 말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게 되겠죠. 이건 아무런 대의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요 신청인은 무시해도 그만이고요. 만약에 신청인이 법무부에다가 배상심의회에다가 신청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정이 떨어집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그거 무시하고 소송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20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1번은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게 행정법 학자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시간에 가르치겠죠. 그러면 공법으로 본다면 돈 달라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될 거고 행정소송 중에서는 당사자 소송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사법이라고 봐요. 따라서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이다라고 보는 게 21번이 되고요. 그 다음 22번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자는 누굽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따라서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피고가 돼야 돼요. 근데 피고석에 어떻게 태극기 꽂아놓고 재판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법을 대표하는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22번이 됩니다.